1980년 5월 23일 밤 서울구치소 면회실. 내일 사형이 집행될 남자가 면회온 여동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박근혜를 위해 먼저 기도해라. 자신이 쏘아 죽인 사람의 딸을 위해 먼저 기도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를 직접 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가 직접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감금됐던 그를 박정희가 손수 풀어줬습니다. 그 뒤 30년, 박정희는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재규야 라고 불렀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로 받았습니다. 사석에서는 남은 여생을 박정희 무덤 옆에 심혈을 하며 보내겠다 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박정희를 썼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밤 박근혜를 위해 먼저 기도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한 장면 안에 김재규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아쇠 뒤에 있던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당한 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한민국 법정이 그 방아쇠 소리를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30년을 함께한 주군에게 총을 겨눴을까요? 김재규와 박정희의 인연은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 가지 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이었습니다. 둘 다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었습니다. 나이는 박정희가 9살 더 많았지만 같은 땅에서 자란 선후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국 방경비사관학교,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2기 동기로 나란히 졸업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과거 초등학교 교사였고 김재규는 중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 둘 다 교단에 서봤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동양, 동기, 교사 출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박정희는 젊은 시절부터 김재규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출발점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김재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인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변 직후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감금됐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직접 그를 풀어줬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박정희 입장에서 김재규는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었고 김재규 입장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빚진 그날 이후 두 사람의 30년 인연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얼마나 각별하게 모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박정희를 언급할 때도 항상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남은 여생을 박정희의 무덤 옆에 심혈을 짓고 보내겠다고. 살아있는 주군의 곁이 아니라 무덤 옆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정희도 그에게 그만큼 각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말을 놓지 않던 박정희가 김재규에게만은 재규야 라고 불렀습니다. 저놈은 야단쳐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차지철이 5.16 이후에야 박정희와 인연을 맺은 것과 비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재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시절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고 부하들 사이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법정에서 신군부가 대통령이 되려 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석방 이후 김재규는 박정희의 신임을 받으며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육사단장, 육군방첩대장, 보안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예편 후에도 유신정후의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차장, 건설부 장관 등 군과 정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1976년 박정희는 김재규를 재팔 때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합니다. 당시 박정희 주변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측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973년 윤필용 모반 사건으로 군 내 핵심 인사들이 숙청됐고 1974년에는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종규 경호실장 등 오랜 충신들도 자리를 잃었습니다. 파벌 싸움이 이어지면서 쓸만한 인재들이 잇따라 떠났습니다.
주변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박정희가 선택한 사람이 김재규였습니다. 30년을 곁에서 지켜봐온 사람, 자신이 직접 살려준 사람, 박정희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중앙정보부장 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의 씨앗은 두 곳에서 동시에 심어졌습니다. 하나는 차지철이라는 인물이었고 또 하나는 최태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차지철은 1974년 박정희의 경호실장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취임 후 빠르게 자신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본래 경호실의 임무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차지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보 업무에 손을 뻗었고 외교, 군사, 시국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호실이 중앙정보부와 대등하게 권력을 겨루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지철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앙정보부의 무능을 탓하며 김재규를 조롱했습니다. 온건한 노선을 주장하는 김재규를 박정희 앞에서 깎아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정희가 점점 더 강경한 차지철의 편을 드는 일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김재규는 서서히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태민 문제가 겹쳤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최태민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횡령, 각종 추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이 내용을 직접 정리해 박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정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딸 박근혜가 최태민을 믿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의 면밀한 조사 결과보다 딸의 말을 택했습니다. 대질신문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박정희는 충원을 묵살했습니다. 이 순간이 두 사람 사이의 결정적 균열이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가 더 이상 자신을 같은 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해온 박정희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마항쟁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거리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YH무역 여공 농성 사건, 야당 총재 김영삼 의원직 박탈로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부, 상인, 직장인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재규는 직접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거리는 낮에도 최루가스로 뿌옇게 덮여 있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상인들, 퇴근하던 직장인들, 심지어 주부들까지 시위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루가스에 질식해 고통받는 어린이를 직접 안아 구하려 했습니다.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군인들이 절대로 국민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그가 파악한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18년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강경 진압으로 막으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이 심각성을 박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정희의 반응은 강경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차지철 영상을 보셨다면 다음 발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만,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탱크로 시위대를 깔아뭉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언을 차지철의 입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김재규의 입장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재규는 훗날 법정에서 그 순간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최루가스 속에서 고통받던 어린이의 얼굴이 아직 눈앞에 선한 상태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유신체제 내부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그 순간 섰습니다. 30년 직이 오랜 벗이자 18년 전 군사정변 당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주군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김재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18년 유신체제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거사의 목적도 직접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 국민 희생 방지, 공산화 방지, 미국과의 관계 회복, 독재 국가라는 오명을 싣는 것. 5가지였습니다.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지금도 논란입니다. 바로 미국 배후설입니다. 해제된 미국 정부 비밀문서에 따르면 김재규는 암살 당일인 10월 26일 오후 2시경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대사는 그동안 마지막 만남이 한 달 전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정부는 해당 문서들을 다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한 달 전인 9월 26일 만남에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김재규에게 평화적 정권 교체를 직접 언급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전 공모였는지 묵시적 동조였는지 그 경계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대사 본인이 1999년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행동과 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박 대통령의 몰락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미국 배후설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김재규에게 남은 것은 설명할 기회가 아니라 전두환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였습니다. 전두환은 자신들의 12.12 군사반란과 정권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재규의 거사를 대통령이 되기 위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졸속 재판을 밀어붙였습니다. 김재규가 살아있는 한 12.6의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뒤는 더 빨랐습니다. 1심 사형 선고까지 17일, 항소심은 단 7일, 대법원 확정 후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가족에게도 돌아갔습니다. 김재규는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 부하들은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다. 나 하나만 사형하고 나머지는 극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인 김영희 씨는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극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수십 년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함께 사형당한 부하 직원들의 자녀 학비를 남몰래 대줬습니다. 외동딸은 암살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피성 이민을 떠났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친동생 김한규 씨는 한 달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건설회사, 주택, 현금 15억 원을 모두 강탈당했습니다. 2년간 도피하다 경북 봉화에 사찰로 들어가 승려로 귀의했고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무원이던 매제는 강제사표, 군인이던 매제는 강제 예편, 친인척 모두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날 밤, 김재규는 면회온 여동생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뜻이 있어 했다.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쓰지 마라. 나는 가는 게 마땅하다. 여동생이 기도하겠다고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박근혜를 위해 먼저 기도해라. 그가 묘비에 새겨달라고 남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의사 김재규 장군지며 1989년 제야 인사들이 그 글귀를 경기도 광주의 공원묘지에 새겨 세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 세력이 의사와 장군이라는 글자를 정으로 쪼아 훼손했습니다. 훼손된 묘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개시였습니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심 개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정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문은 당시 재판에서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재규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연행되자마자 수사관들이 전신을 닥치는 대로 구타했습니다. 심지어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전기 고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사형 집행 전 마지막 면회에서 오빠의 손가락 여러 군데에 일회용 밴드가 감겨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기 고문의 상처였다고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재판 자체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재규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부터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범행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은 17일, 항소심은 7일 만에 끝났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사실상 박탈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리고 128시간 분량의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테이프는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보안사령부가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 전 과정이 담긴 이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보안사 관계자들이 법정 뒤에서 쪽지를 보내 재판을 조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재규의 유신체제 비판 발언을 재판부가 막거나 공판 조서에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이 아닌 개판이었다. 권력자의 시간표에 따른 재판이었다. 12.6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과 신재순 씨도 훗날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연애 분위기는 좋았으며 강경 진압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는 내용은 수사 당국이 만들어낸 것이었다고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은 확정됐습니다. 같은 해 7월 16일 45년 만에 재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5년간 12.6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재심의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김재규의 행위가 정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이었는가? 아니면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항권의 행사였는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의 폭동이 입증돼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사전에 조직적인 쿠데타 계획이 전혀 없었고 대통령 사살 후 김재규가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 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는 총성 이후 정승화 육군참모 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습니다. 1980년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내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6명은 판결 직후 신군부의 압력으로 강제 사표를 내거나 해임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대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 의견을 낸 사건입니다. 그 비율이면 보통 재판에서는 충분히 논쟁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6명은 판결 이후 모두 자리를 잃었습니다. 다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 4월 공판에서 전반기 중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공판 이후 최종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이 이번 재심을 통해 구하려는 것은 단순한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1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상식을 바꾸는 것,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유입니다. 반역자인가, 혁명가인가? 45년 동안 그 답은 내란범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훼손된 묘비가 그 세월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법정이 그 답을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살려준 남자가 박정희를 썼습니다. 무덤 옆에서 심효를 하겠다던 남자가 그 무덤의 주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밤 박근혜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 역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총성이 울렸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쓰러지는 순간 그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자료를 모으고 검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